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1월 10일, 2025년 1월 10일 그 시장 함께 읽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S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벌써 일주일이 이렇게 후딱 갔는데 뭐 증시가 최근에 조금 약간 이제 정체돼 있지만 국내 증시 연초 이후로 굉장한 강세장이 좀 이어졌고 이번 주도 분위기는 좀 좋은 뭐 장세가 뭐 이어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오늘은 좀 지지부진했죠. 그래서 뭐 이제 시장은 조금 한국 분위기는 좀 바뀌는데 이게 뭐 계속 이어져야죠.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은 휴장이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고, 자, 현대차 그룹 투자기가 있고 엔비디아 제휴한다. 아마 이런 뉴스 때문에 현대차가 급등했고, 트럼프발 통상 불확실성 돌파구 찾는다. 요런 이제 보고서가 있고요. 주요 투자은행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의견, 13대 주력 산업 성장 산업 전망, 트럼프 유가 하락을 원한다. 노 LNG선 폐선 증가의 의미. 그래프 3개 한번 보여드리고 뭐 비트코인 얘기도 있고요. 구리 폴리실리콘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리가켄 바이오의 ADC 항체 약물 접합제라고 그러죠. 신약 생산한다는 그런 내용들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보고서로는 바이든의 시추 금지 영향, 이제 LNG 가스터빈 얘기가 있고요. 젠순항이 어떤 말이 있는지 그 의미, 테슬라와 좀 이제 전쟁을 펼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선박 엔진 확보 전쟁 시작됐다. 중국이 우리나라 선박 엔진을 이제 대규모로 이제 발주를 했죠. 그리고 손해보험도 오늘 뭐 손해보험 이제 주가 입장에선 이제 회사 입장에서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은 컴투스랑 어제 LG엔솔 실적이 있었죠. 그거랑 로봇 밸류체인 표 한 장 있거든요. 그거. 그리고 전자공시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렇게 있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의 최대 규모 24.3조 원 이제 투자를 결정을 했고요. 국내 최대 규모 투자입니다. 작년보다 19%. 전동화, 자율주행, AI 이런 데 투자하고 또 현대제처럼 미국에 아마 투자를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다가는 이제 제철소 뭐 지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전용 이제 공장 건설 대규모 투자를 하고요. 그러니까 전기차부터 신산업에 계속 투자하는데 이걸 하는 목적이 있어요. 정의성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내수부양이 목적이래요. 아니 웬 내수부양? 이제 이러실 수 있는데 국내에 투자한다는 얘기죠. 대규모로 왜죠? 고용을 증가시키겠다. 이게 파급 효과 크죠. 거기 현대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대차에 엄청나게 많은 그 협력사들까지도 온기가 퍼질 수 있잖아요. 당연히 고용이 늘면 내수 경기는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대기업의 역할이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정말 뭐 시기적절하게 뭐 잘 얘기를 한 것 같고 아무튼 정의서 회장이 내수 부양 목적으로 투자도 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예, 그러니까 뭐 요새 대한민국 위기라 그러고 내수의 위기인데 저는 대기업들이 이렇게 투자하는 건 상당히 좀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엔비디아가 현대차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맺었다라는 이제 엔비디아의 블로그에 이게 딱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 차세대 모빌리티 위한 엔비디아 AI랑 옴니버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하잖아요, 현대차도. 이제 그거를 엔비디아랑 또 손을 잡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 핵심 뭐냐면 엔비디아는 가상 공간에서 자율주행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플랫폼. 그게 코스모스예요. 그걸 이번에 공개를 했었죠. 예. CES에서.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실행을 해서 실제 실주행 데이터가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자율주행이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거. 요게 좀 무엇보다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미리 한번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디지털 트윈이라 그러죠. 가상 공간에 만들어 놓은 거죠. 실제 현실을 가상에. 예. 이거를 엔비디아랑 하겠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 요새 엔비디아랑 뭐 한다 그러면 주가가 좀 좋긴 한데 이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발 통상 불확실성 여기 한국무역협회 자료인데요. 예, 미 의회 주정부와 공동조선 지금 안덕근 장관이 갔어요 미국에. 예, 조지아주 예, 주지사 만났습니다. 이게 악수한 장면 보이시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조지아주가 우리나라 저기 현대차 배터리 공장 이런 것들이 지금 IRA 때문에 인해서 공장을 지어놨는데 이거 폐지하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안덕근 이제 장관이 갔어요. 조지아주는 LG엔솔 현대차 그룹과 합작 공장이 있고 SK온과 현대차 그룹의 합작 공장, 하나쿠쉘의 이제 태양광 모듈. 한국이 정말
투자를 많이 했으니 조지아주 입장에서 너무 고맙죠. 한국이. 그래서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를 만나서 산업혁명 강화 반환. 이제 이 주지사가 잘해야죠. 잘해서 트럼프를 좀 설득시켜줘야죠. 우리 이렇게 하는데. 예. 그래서 그동안 22조가 넘는 투자를 유치했는데 미국 50개 주 중에서 제일 많은 규모고요. 당장 IRA가 시행된 이후 공화당 주지사가 집권한 주에서 민주당 대비 더 많은 투자액을 유치했거든요. 공화당 주지사가 집권한 주인데 조지아주는 이미 배터리 공장이 대부분 착공이 됐어요. 그래서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줄 수는 있겠죠. 보조금 같은 게. 이런 것들을 조지아주에서 우리 입장을 대변을 잘해준다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줬잖아요. 어쨌든 거기다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단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해야 될 거는 트럼프는 또 더욱더 1대1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국에 직접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이런 부분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건 이런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주요 투자은행의 의견인데 노무라 증권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 좀 영향력 완화될 것 같다. 원래 노무라가 좀 부정적으로 봤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웬일로 좀 어제 읽어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환해지 하니까 환율 안정화된다. 원화 약세 여건이 지난해 말에 비하면 조금 약해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악 지났다. 요 느낌이고 HSBC 은행은 한국 주식 싸다. 매도해서 중립으로 올리자. 대만이 좀 부담된다. 고평가. 한국 주식 저평가고 정치 불안 메모리 반도체 부진해도 포지션 늘려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투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금년 2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오히려 좀 빨리 전망하더라고요. 2분기면 좀 빠른데 2분기부터 반도체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하고 있고 자동차 배터리가 지금 IRA나 관세 때문에 우려가 큰데 이것도 너무 과도하게 반영됐다. 그리고 밸류업 인센티브 상법 개정이죠. 이런 게 이제 국회에서 계류되는 등 밸류업 진행 리스크 요인은 조금 일부 있다. 근데 이게 또 잘 된다면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그럼 이제 주요 투자은행 의견이 있었습니다. 13대 주력 산업 전망인데 산업연구원 자료고요. AI, IT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 지속될 것 같다. 이 내용이고 올해 부진했던 내수 회복도 일부 발생할 것 같다. 13대 주력 산업의 수출은 2.2%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출 내수 생산에서 견고한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철강, 섬유, 2차전지 침체 국면이 이어지는 부정적 기조가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IT가 좋아요. IT랑 바이오가 좋아요. 이쪽은 올해 기대되는데 좀 걱정되는 게 자동차, 철강, 섬유, 2차전지죠. 근데 이들 워낙 주가가 좀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반영은 됐는데 여기서 턴어라운드가 나오면 증시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현재 국면에선 IT, 반도체, 바이오헬스 쪽을 어쨌든 올해 좀 좋게 보는 그런 이제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유가 하락을 위해서 고군분투할 거다. 미국 에너지 생산량은 앞으로 증가할 텐데 원유를 많이 캐긴 좀 어렵다는 내용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 셰일가스를 개발 너무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할 그런 땅이 좀 부족한가 봐요. 그리고 스코페센트가 향후 4년간 300만 배럴을 더 추가 생산하겠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한 상태인데 이 생산량을 감당하려면 더 많이 그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배럴 원유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같은 기간 동안 원유 생산량은 하루에 40만 배럴 정도에 그칠 것 같아요. 증가. 이는 현재 수준에서 3% 정도 증가한 거라 그렇게 크진 않은 거죠. 또 미국의 퍼미안 분지라는 큰 분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쉐브론이 투자 지출을 좀 줄일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석유 생산은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럼 이걸 대신에 뭘로 하느냐? 가스 생산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석유보단 LNG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가스 생산을 더 많이 하지 않겠냐. 요 기사가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LNG 수출 용량으로 걸프만 연안의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에팔레치아 지역과 루지애나, 텍사스 레인지빌 주변의 유역이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한마디로 LNG 천연가스 생산하는 이런 쪽이 더 성장할 것 같다. 이런 시각이에요. 그래서 원유랑 천연가스가 에너지인데 미국에선 천연가스를 더 많이 좀 집중하지 않겠냐 이런 시각입니다. 이러면 이거는 조선주한테 되게 좋은 뉴스죠, 사실.
그리고 요거는 보고서입니다. 아임증권의 박윤철 연구원님이 안 그래도 이제 여기 가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드스트림은 가스를 운송하는 겁니다. 업스트림은 가스를 시추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이 제일 밑에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운송돼서 온 그 LNG나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 같은 거 있죠. 그걸 다운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유와 천연가스를 운송하고 저장하는 이제 미드스트림 여기에 주목하자. 그래서 지금은 에너지 가격에 민감한 업스트림 시추 회사보다 운송 회사가 난 것 같다. 또 현금 흐름도 안정적이고 MLP라는 ETF가 있거든요. 마스터 리미티드 파트너십. 요거 관련된 ETF가 한 4개 정도 된대요. 근데 배당 수익률이 높고 미국 정부가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등 고비용 시설 투자를 민간 자본에 맡겨요. 대신에 그리고 법인세 면제시켜줍니다. 원래 저런 것들을 정부가 할 수 있는데 민간에 맡기는 대신에 야, 법인세 깎아줄게, 면제해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수익의 90%를 배분해버린대요. 약간 리츠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배당인데 대표 ETF 2개만 좀 설명해드리면 미국의 AMLP라는 이제 그 종목 코드가 있습니다. 티커 운용자산 97억 달러고 운용보수 0.85 배당을 많이 줘요. MLPX는 저도 이제 좀 그때 한번 공부해봤던 이제 ETF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LNG 운송 미드스트림 관련된 겁니다. 운용자산 25억 달러고요. 배당 수익률은 좀 낮지만 대신에 이제 그 자본 차익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이런 변동성에 의해서는 MLPX가 더 수익을 낼 수 있고 안정적인 배당은 좀 AMLP가 낫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에 이제 그 코엑트 미국 천연가스 인프라 액티브 ETF가 상장돼 있어요. 미국 천연가스 회사에 투자하는 거죠. 운영자 시총이 좀 작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월배당 예정돼 있고요. 코엑트라는 뭐 국내 ETF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노후 LNG선 폐선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뭐 작년에도 보고서 한번 다른 거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해 폐선된 LNG 운반선이 8척으로 역대 최대고요. 노후 선박 없애면서 이제 새로운 운반선 친환경 선박 발주할 것 같은데 보통 1년에 한 척에서 많아야 7척인데 이번에 좀 많이 폐선한 거죠. 작년에. 그래서 이번에 폐선된 거는 1세대 예전 그 친환경적이지 않은 거 있죠. 탄소 배출이 많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폐선하고 SK 해운이 작년에 5척이나 운반선을 폐선해 버렸어요. 고철값만 받고. 1세대는 증기터빈 방식인데 벙커 CU를 연료로 쓰고요. 현재 전 세계 LNG 운반선이 700척. 이 중에 200척이 무려 1세대니까 이들은 바꿔야 돼요. 폐선해야 됩니다. 이 사이클도 또 돌아와요. 그러니까 정말 조선주가 오늘도 올라갔는데 정말 LNG도 좋고 뭐 그 트럼프도 좋고 그냥 뭐 군함도 해야 되고 뭐 여러 면에서 되게 좋은데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것 빼고는 뭐 당장 뭐 악재나 그런 게 없는 부분인데 다만 4분기 실적은 좀 한번 지켜봐야죠. 예. 조선에 여전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프 세 개는 뭐냐면 먼저 이게 그 예전에 저희 당사에 있었던 그 최진영 연구원이 이제 자기 텔레그램에 올렸던 것 같긴 한데요. M2라고 합니다. 그래서 흥미있는 제가 그래프가 있어서 몇 개만 좀 가져와 봤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M2. M2는 뭐냐면 이제 광의의 유동성인데 유동성이에요. 뭐가 유동성이냐? 여기 하얀색 선. 유동성이 이렇게 풀렸다가 어떻게 됐죠? 확 감소해 버렸죠. 지금 유동성이. 많이 지금 유동성이 줄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과 글로벌 M2, 글로벌 유동성인데, 예,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제 글로벌 유동성을 좀 나타낸 예, 그런 걸 보시면 돼요. 유동성이 어떻게 됐죠? 확 빠져버렸죠. 예, 유동성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예, 이 비트코인에도 좀 이게 거의 연동이 되잖아요. 예, 비트코인과 이제 달러 아마 그걸 좀 나타낸 수치인 것 같은데 결국엔 이렇게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엔 이 유동성이 줄어들면 어떡하죠? 돈이 줄면 달러 가치가 오르겠죠. 오르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저걸 보면 위험 자산한테는 좀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많이 올랐던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나 이런 쪽엔 조금 부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유사한 궤적인데 유동성 감소에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요거는 구리 수요예요. 이 빨간색이 디맨드가 수요인데 장기적인, 지금 여기가 2023년이고 그다음 요 노란색 요 밑으로 가는 게 요게 공급입니다. 구리 공급은 앞으로 줄어들어요. 2020년 후반부로 갈수록 급격히 줍니다. 수요는 꾸준하겠죠. 그렇게 보면 현재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기준으로 세계는 2035년까지 구리 공급이 30%나 부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2035년에 이렇게 공급이 좀 부족하게 되면 구리값은 많이 오르겠죠. 예.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리값이 별로 안 좋죠, 최근에. 근데 중국이 부양책도 쓸 거고, 저런 이제 구조적인 부분들, 구리 공급이 부족한 거, 그런 거 보면 구리 ETF가 하나 있어요. 구리 선물.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뭐 우리가 눈여겨 보는 것도 저는 뭐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태양광 쪽입니다. 태양광. 예, 솔라 머테리얼 마켓 턴스 하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이 튀었죠. 감산하잖아요. 지난주였나요? 아마 한번 보여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주요 업체들, 이 글로벌 세계 최고 생산량을 자랑하는 이 중국의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감산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실제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OCI 홀딩스한테 이건 좀 좋은 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구리 같은 경우는 그 맞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까 여기다 제가 썼던 것 같은데 없네요. 네. 구리 선물 ETF가 따로 있어요. 아마 CPER이라고 한번 검색하시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게 이제 구리 선물을 추정하는 거예요. 구리 선물을 이제 추정하는 이제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만요. 1월 10일 이슈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바이오가 리가캠 항체 약물 접합제, 우리 한번 함께 배우기 시간에 예전에 한번 공부해봤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항체에다가 저기 이제 그러니까 항체 약물 접합제라 그러죠. 페이로드 연결돼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항암제를 하나 여기다 폭탄 다는 거죠. 폭탄 달아가지고 특정 항암제에 터질 수 있게. 그러니까 저 암세포를 막 증식시키는 걔한테 가서 걔한테 딱 터져버리는 거죠. 예, 정교한 폭탄이 돼서 다른 데 터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비행기가 미사일을 쏘는데 민간 뭐 주택이나 이런 걸 터뜨리는 게 아니라 군사기지만 타겟하는 거 있죠. 거기서만 터질 수 있는 미사일이죠. 그게 바로 이제 암세포만 이제 타겟하는 그 ADC 항체 약물 접합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체에다가 붙이죠. 그거를 그 약물을. 그래서 그 약물이 특정 암세포에서만 딱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겠냐 기대를 하는 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리가켄 바이오랑 이제 MOU를 맺어서 그걸 생산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작년에도 한 2번 정도 개발하는 거랑 물질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개발에 초점이라면 이번에는 생산 대신 만들어주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는 주로 해외 CDMO 기업 통해서 물질을 생산하고 이제는 국내로 한번 전환한다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이용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계약은 아직 아니지만 이제 실제 수주 계약으로 연결을 한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송도에다가 ADC 의약품 전용 요것만 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을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 11일 기사인데 ST팜이 또 연결되는 게 레고켄 바이오랑 계약 맺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ADC 링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항체에다 이걸 붙여야 되잖아요. 그 연결할 수 있는 그 링커가 있거든요. 그 연결고리죠. 그것도 또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ST팜이 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뭐 우리나라 대표 이런 CMO나 CDM 업체들이 이런 걸 만들어 준다면 한국의 바이오는 더 발전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에너지 쪽인데, 바이든이 이제 시추 금지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글로벌 가스터빈 시장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주요 미국 해역에서 신규 해양 석유가스 개발 영구적,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임기가. 근데 하지 말래요, 해양에서. 트럼프 뒤집어 버리겠다 했고, 근데 어쨌든 트럼프는 LNG 쪽을 계속 그 규제 완화하고 막 이러면서
천연가스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 정책을 계속 내놓을 것 같고, 그러면 천연가스를 원재료로 하는 그 가스터빈 발전소는 좋겠죠. 근데 가스터빈도 이 크기에 따라서 공기랑 여기 천연가스 있죠. 이걸 받아다가 이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보, 대형, 중형, 소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큰 거냐, 크면 뭐 당연히 전기를 더 많이 뽑아내겠죠. 이게 가스터빈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최근에 전보 사이즈 가스터빈이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규모가 크면 발전효율이 증가하고 데이터 센터는 크니까 이런 이제 큰 전보 사이즈의 가스터빈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글로벌 세계 업체는 GE 버너바, 지멘스 에너지, 미쓰비시 중공업 이 세 개 회사가 적극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게 가스터빈 시장 규모는 지난 몇 년간 죽어 있다가 이제 성장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도 빅3가 주도할 것 같고, 가격을 올렸는데도 수주가 2배나 늘었고, 연중 가장 강력한 실적 분기는 이제 4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대형 가스터빈의 강점이 있고요. 관련 인력 10% 정도 충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GE 버너버가 저는 가장 매력이 있다고 봐요. 이제 미국 기업이고 미국에서 점유율 1위고요. 다만 좀 주가 많이 오른 편이죠. 그게 조금 부담이고, 그 외에 미쓰비시, 지멘스는 이제 독일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터빈 중심 생산 능력 확대한다. 요게 GE 버너바, 지멘스, 미쓰비시 중공업 요 기업들의 예, 그런 이제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E 버너바는 그 26년 내년부터 연간 7, 80기 정도로 수주를 확대하는데 보통 55기 수주 받거든요. 더 많은 수주 하겠다는 거죠. 아주 큰 사이즈 수주도 늘어날 것 같고, 지멘스는 대형 가스터빈 생산 능력을 30% 확장하겠다. 가스터빈 시장이 전례 없는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조선업종 뭐 나쁘게 볼 리는 없죠. 근데 여기 엔진까지 엄경화 연구원님이 하나 엔진 그때 공시 설명해드렸죠. 이번 주에 금액이 엄청나고요. 연간 수주 규모 1에서 1.5조. 주요 고객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중국조선소. 해당 물량은 중국조선소로 추정이 되고 24년 전 세계 선박 수주 시장은 예상보다 화려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24년 하반기 중국조선소들이 굉장히 수주를 많이 했어요. 가파르게. 그 수주 물량이 엄청 쌓였는데 그 엔진이 필요하죠 이제. 네. 근데 이렇게 수주를 많이 해도 엔진 협력사가 많은 건 아니고 한국이 또 엔진은 우위예요. 그래서 아마 중국 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중국 이 수주 잔고 보이시죠? 이게 우리나라거든요. 비교가 안 되죠. 중국. 저거 엔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27년, 28년, 29년까지 이렇게 인도해야 되거든요. 이거 이때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특히 27년, 28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보면 다들. 그럼 저거를 지금부터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엔진은 앞으로 수주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 엔진의 이번 대량 수주는 시작이다. 중국 조선사들 29년까지 엔진 확보, 선박을 만들어야 되니까 엔진 확보에 열어 올려야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대 마린 엔진이 중국 비중이 제일 높은 걸로 알려져 있죠. 제가 공시를 이제 매일 보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작년 수주의 80% 정도를 중국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 마린 엔진이 이런 중국 수주에는 가장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엄경화 연구원님도 마린 엔진을 최선호주로 꼽아 주셨습니다. AI 그 젠슨왕의 말인데, 엔비디아 CEO 젠슨왕이 AI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세 단계, 이미지, 텍스트, 소리를 처음에 이해만 하는 거, 두 번째는 그거를 추론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결과물을. 세 번째는 물리 AI, 형태가 있는데 AI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든 게 코스모스 플랫폼이고, 코스모스 플랫폼은 뭐냐면 디지털 트윈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 테스트를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가상세계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디지털 트윈, 가상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해라. 그게 코스모스 플랫폼이에요. 개발자는 엔비디아 옴니버스를 이게 현대차랑도 이번에 협력하기로 한 거죠. 시나리오 만들고 코스모스로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챗GPT한테 말을 했는데, 로보택시인데 둘 다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어떤 방식이죠? 가상 공간에서 테스트를 막 해요. 근데 테슬라 아니에요. 실제 공간에서 테스트해요. 누가 합니까? 테슬라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매일 운전하죠. 그 데이터를 계속 보내요. 예.
실 데이터를. 그걸 가지고 학습을 계속해요. 아, 실제 사람들이 이렇게 운전하는구나.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근데 엔비디아는 반대로. 근데 엔비디아를 선호하는 기업들은 실제 테스트하기 어려운 기업들. 예, 이제 테슬라를 못 쫓아가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테슬라를 실제 주행 데이터로 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를 이제 학습시킨다는 건데, 예, 결국 둘 간에 정말 같으면서도 다른 경쟁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도 엔비디아가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정반대 테슬라는 직접적으로 실주행 데이터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블랙엘은 또 진화하고 있고요. 뭐 이게 게이밍, 예, 여기에 삼성전자가 들어가니 많이 했는데 들어갑니다. 삼성전자가 제일 우선순위로 들어갔고요. 근데 그 들어간다고 하면 좋죠. 좋은데 게이밍용 반도체는 매출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넣었다고 막 주가 급등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르는 자율주행 컴퓨팅 플랫폼이고 요게 이제 자율주행이나 로봇 같은 데 들어가겠죠. 그래서 두뇌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경로도 예측해주고, 예, 그런 내용. 그 개인용 슈퍼컴퓨터 기대합니다. 가격만 합리적이면 정말 사고 싶더라고요.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도 좀 긍정적인 뉴스예요. 요새 손해보험도 예전에 어느 분이 한번 물어보셨는데 진짜 안 좋았죠. 뭐 계속 빠지고. 근데 지금 손해보험의 제일 큰 리스크가 저 실손보험이죠. 실손보험에서 뭐가 문제냐면 그 이제 비금융 항목 같은 걸 청구를 많이 하니까 거기서 이제 손해보험사가 엄청난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잉 진료가 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걸 억제하겠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건 비급여 부분을 관리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겠다. 특약 규정도 보장을 좀 축소한다고 합니다. 대폭적으로. 현행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여요. 특약 규정. 그다음 입원 시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50.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본인 부담금을 더 내야 되니까 좀 이제 요런 그 실손보험 이제 그 하셨던 분이나 또 소비자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을 수 있죠. 돈 더 내야 되니까. 그죠? 보장도 줄고.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관리급여로 편입되는 항목은 건강보험에서 5에서 10%를 지원하는데 기존에 비급여였다면 100% 자기 부담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 부담률 100%면 자기가 내야죠. 자기가 다 내는 건데 이제 저럴 때 이제 보통 보험 실손보험 이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95에서 90%로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과잉진료 주 원인이던 항목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미지급 이런 것들을 좀 축소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미지급 대상이 좀 있습니다. 도수 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 이런 것들은 이제 미지급 대상이 안 주는 거죠 보험금. 그런 식으로 아마 바꾸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비급여 의료를 유도하는 거는 이제 급여 항목에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생긴다. 그러니까 미용 성형은 치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당연히 비급여죠. 비급여인데 실손보험 청구하려고 급여 진료랑 섞는 경우가 있나 봐요. 혼합 진료. 이거를 이제 적용을 제한시켜 버리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사는 나가는 지출이 많이 줄기 때문에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증의 자기 부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일반 질환의 자기 부담은 확대되는 형태로 일단 개혁 방안을 잡았다고 합니다. 의료 남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고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개혁안이 실행되면 비급여 과잉 팽창으로 그러니까 비급여를 너무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그 보험으로 이제 지급했던 그 회사들이 손실을 좀 어쨌든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해보험 업종 입장에선 이게 이렇게 되면 수혜가 예상되는 거죠. 제일 큰 수혜를 받는 게 실손 손실이 제일 큰 회사가 현대해상이래요. 이게 시행이 되면 현대해상이 반대로 수혜를 제일 크게 받겠죠. 배당을 어쨌든 지금 뭐 못 준다고 하잖아요. 최근에 뭐 그런 뉴스도 나왔죠. 최선호주는 DB손해보험, 그 다음에 현대해상은 차선호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사는 좀 주가 부진했지만 이제 역시 여기도 좀 최악은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업 분석 관련해서 컴투스 이제 일본 프로야구가 3월에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일본은 프로야구의 나라죠. 정말 인구도 많고 그 실적 밸류에이션 바닥 확인했고 신작 모멘텀 성과 중요하고요. 게임 업종 최선호주로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시총은 수년군과 보유 투자자산 가치 가감에 고려하면 서머너즈와 야구 라인업이 있거든요. 기존에 나온 이게 핵심인데
그 수익성을 반영을 안 하고 있대요. 그만큼 저평가돼 있고 지난해 상반기 분기 30억대 까먹었었는데 뭐 작년 하반기에는 10억 원대로 좀 감소했고 올해는 하반기엔 드디어 아마 흑자도 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어쨌든 비용 통제 일본 프로야구는 인기가 엄청나죠. 일본 프로야구 보는 사람만 3천만 명이 된다고 하니까 신작 흥행 여부는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주가는 바닥입니다. 바닥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LG엔솔은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이용희 연구원님이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해서 어제 너무 안 좋은 실적이 나왔어요. 보조금 빼면요 영업 적자가 무려 6천억을 찍었어요. 너무 안 좋죠. 그리고 3천억 정도의 연말 불용 재고를 폐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럽 북미 수요도 부진하고 북미 ESS 대용량 저장 장치 프로젝트도 자꾸 이연되고 신규 공장 가동 및 판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폴란드 공장도 가동률이 회복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분기는 4분기보다 좀 나아지지만 그래도 적자 날 것 같아요. 보조금 제외하면. 그리고 좀 우려되는 게 작년에 GM이 전기차를 11.4만 대밖에 못 팔았어요. 원래 20만 대 팔려고 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배터리가 14기가와트거든요. 근데 얼티엄 셀즈 출하량이 31기가와트니까 이게 이제 GM에 납품하는 물량이에요. 현재 GM의 배터리 재고는 많겠죠. 아니 이제 자동차 그 수요에 맞게 판매할 수 있는 배터리는 14기가와트인데 만들어 놓은 게 31기가면 17기가가 재고로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거 털어내야 되거든요. 어쨌든 차를 많이 팔건 어떻건 해가지고 그러면 LG엔솔의 주문이 줄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극복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테슬라 매출 비중도 꽤 되는데 배터리 지금 예상보다 좀 납품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좀 안 좋고요. 어쨌든 바닥은 뭐 저는 여전히 뭐 어느 정도 찍었다고 보는데 주가 돌리는 데까지 확인할 것들이 또 남아 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변곡점이 되겠고 전기차 시세도 오겠지만 시간은 좀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봇 밸류체인인데 요게 아니 제가 이제 긴 보고서인데 한번 읽어봤고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밸류체인입니다. 요게 신한투자증권에서 그래서 요새 제일 뜨거운 회사가 하이젠 RNM이죠. 얼마 전에 이제 보고서도 한번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저 회사가 이제 감속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의료용 로봇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런 이제 밸류체인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이 기업들이 모두 다 수혜를 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기업들 중에 또 선별도 하시면 되겠고 인간형 로봇이 어쨌든 대상인 것 같아요. 인간형이 인간과 비슷한 이런 이제 액추에이터, 센서 장비, 산업용 로봇, 의료용 로봇,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까지 핵심은 여기에요. 액추에이터가 가장 좀 중요한 부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제 나왔던 공시는 여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반도체 IP죠. 설계 자산. 그래서 이성현 대표, 황인조 이사, 이우현 이사가 다 합쳐서 2억 4천만 원 정도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반도체형 이제 설계 자산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체고 영국의 암이라는 회사랑 좀 비슷한 뭐 그 사업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TSMC나 삼성 파운드리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려고 할 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IP를 쓴다고만 하면 라이선스와 로열티 이제 매출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IP를 사용해서 삼성과 TSMC에서 만들어낸다면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주요 포트폴리오는 이제 NPU, AI 반도체죠. 메모리 컨트롤러. 이 어떤 이제 쌓여있는 칩과 D램 간의 통신을 제어하는 거고 도서관 사서 같은 겁니다. 필요한 것만 뽑아주는 거죠. PHY는 SOC와 D램 요 둘 간의 데이터를 이제 움직여주는 거고 온칩 인터커넥트는 데이터를 이동하는 통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력 IP는 TSMC, 삼성 파운드리에 사용되는 LPDDR5X, PHY 이게 이제 모바일에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문형 반도체 시장 확대로 디자인하우스가 직접 오히려 고객이 될 수도 있다. 브로드컴과 마벨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주요 고객사 일정 지연으로 실적은 작년에 좀 부진했어요. 그러나 이제 올해는 HBM4 이런 데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성장을 한번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게 IP고요. 설계 자산이에요. 저걸 만들기 위한 설계도 있죠. 그런 것들. 그래서 그게 이제 오픈AI 그 엣지 테크놀로지의 주요 그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MPU, 메모리 컨트롤러, SoC와 D램 간의 고속 데이터 전송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 예. 여기 온칩 인터커넥트, 요게 이제 데이터 이동하는 통로, 트럭 다니는 것처럼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IP 기업은 팹리스,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반도체 IP가 설계 블록을 만들어주면 팹리스 설계하는 업체가 가져다가 설계를 하고, 디자인 하우스가 제조용 설계도로 또 한번 바꿔주고, 파운드리가 만들어서 패키징 맡기고 이제 칩이 완성되는 거죠. 그런 구조 중에 맨 처음 스타트하는 그런 스타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HBM4잖아요. 그래서 HBM4에도 이제 요 메모리 컨트롤러 이런 IP가 탑재될 가능성이 없고, 그러니까 메모리 컨트롤러라든가 저런 PHI 같은 반도체를 만약에 어떤 회사가 만든다면 그걸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IP를 이용해서 만들었으면 이제 계속 매출에 따라 일정 부분이 붙게 되겠죠. 그래서 HBM4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내부자가 좀 오랜만에 매수가 좀 많았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 했습니다. 다 제가 뭐 전달해 드릴 내용은 전달했고, 이제 시황만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국내 주식시장은 좀 빠졌죠. 오늘은 코스피도 빠졌고 코스닥도, 근데 주간 기준으로는 좀 올랐지만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좀 조정받으면서 조금 부진하게 오늘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쉬어가는 하루가 일단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여전히 뭐 흐름 자체는 좀 견고한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은 이제 어제랑 다르게 외국인이 팔았고요. 연기금은 정말 엄청 삽니다. 그죠? 오늘도 2,600원이나 사고 있어요. 계속 지금 투자하는 지금 연기금이고요. 그래서 연기금의 매수는 어쨌든 증시를 방어하는 톡톡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섹터는 원전주가 좀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해저터널, 건설주도 오늘 현대건설이 좋았고요. 산업개발, 피팅주 오늘은 태광이 날라갔습니다. 조선기자재에서 오늘 현대임스, 또 STX 엔진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고, 셰일가스, 시멘트 쪽도 약간 반등해줬고요. 조선은 뭐 요새 현대중공업이 난리가 아니에요. 그냥 계속 오릅니다. 현대중공업이. 태양광도 오늘 HD 현대에너지, 하나솔루션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주도 오늘 이제 현대차 투자권 때문에 현대차도 6% 오르면서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전선주는 LS 마린 솔루션, 풍력이 요즘에 안 좋았는데 오늘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죠. 풍력이라기보다는 여전히 풍력주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웹툰주 오랜만에 오늘 DNC 미디어가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HBM 관련주 오늘은 KC텍이 좋았고, 오픈엣지도 아까 이제 공시가 나왔지만 좋았습니다. 생명보험도 오늘 좀 일부 올라갔고, 엔터주도 하이브가 좋았습니다. 7% 가까이 급등을 해줬습니다. 타이어,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쿠팡 관련주. 반면 오늘 엠폭스, 이제 그 코로나 뭐 어떻게 보면 독감 관련주죠. 그쪽은 다 많이 빠졌고, 2차전지 여전히 안 좋고요. 유리기판은 단계 많이 올랐어요. 기대감으로. 근데 오늘은 이제 한번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의료 AI도 좀 빠졌고요.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카카오가 좀 빠졌습니다. 2차전지는 오늘 어쨌든 안 좋았고요. 화장품도 오늘 뭐 VT 갖고 많이 빠지더라고요. 여기 VT 관련된 그 누구죠? CEO인가요? 대표였나? 무슨 뭐 코인에 뭐 연루됐다 뭐 그런 얘기 있대. 여기 맞아요. 큐브엔터 소유주. 이제 어떻게 큐브엔터랑 VT 소유주죠. 광승원 대표가 스캔코인 의혹이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VT랑 이게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화장품이랑은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제 광승호 대표가 이제 뭐 연루가 되지 않았냐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주가가 일단 좀 안 좋게 반응을
오늘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좀 화장품주들한테 좀 안 좋았고 CNC 인터나 뭐 많은 화장품주들이 오늘 좀 동반해서 빠졌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다시 55,000원대로 좀 빠져버렸고요. 현대차가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날이었습니다. 고려아연 급락, 고려아연도 계속 빠지고 있고요. 2차 전지 안 좋고 방산주도 최근에 계속 좀 빠지고 있습니다. 전력기기도 좋진 않습니다. 원전주가 오늘 오랜만에 좋았고 SK도 좋았고요. 하이브, 엔터, 네. 한마디로 방산 반도체 대용주가 좀 빠지고, 네. 반대로 엔터주라든가 자동차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이 급락을 했고 알테오젠이 버텼지만 거의 파란색이죠 사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오늘 좀 빠졌고 루닛, 뭐 그러니까 그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바이오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고요. 그 거래대금 상위는 한마디로 여기 오시아홀딩스도 급등했네요. 예, 확실히 그 태양광, 예, 자율주행, 건설, 현대차 다 좀 못 올랐던 섹터들이요. 이쪽이 좋았습니다. 반면 많이 올랐던 방산주가 가장 많이 빠졌고 유리기판하고 코스닥도 좀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좋았고요. 네. 그리고 빠진 거는 오늘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쪽이 좀 안 좋았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좀 혼조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 제닉은 또 올랐네요. 제닉은 이제 화장품주가 좀 빠졌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 좀 이제 진행해드리고, 예, 한 주 그래도 어쨌든 장 분위기도 좀 살아나고, 예, 시장이 괜찮고 한데. 뭐 또 변동성 나오겠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되도록 너무 많이 오른 거 좀 조심하시고 좀 못 오른 거 중에서 또 괜찮아질만 그리고 올해 상법 개정 가능성이 좀 있어요. 상법 개정이 되면 저 PBR 주들이 좀 될 텐데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되고 배당 많이 주고 돈도 잘 벌고 그런 기업들이 고간이 풍족하니까 주주들한테 나눠주지 저 PBR인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나눠줍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대표 회사가 현대차 그룹 같은 거죠. 돈은 많은데 싸고 이런 기업들이 상법 개정이 만약에 된다면 수혜를 받을 확률이 없죠. 이제 그런 비슷한 기업들을 한번 또 주말에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오전에는 이제 함께 배우기는 재무제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재무제표 내일은 부채와 자본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